자, 볼까요? 이제 255페이지부터 254페이지부터 자, 254페이지부터 봅시다. 자, 보시면 고려시대 지배층의 변천이에요. 자, 고려시대 지배층의 변천. 자, 고려시대 지배층은 이런 식으로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자, 고려 초기는 호족, 중기는 문벌귀족, 무신 집권기는 무신이겠죠? 자, 원간섭기는 권문세족, 그리고 말기는 신진사대부. 그래서 우리가 시대 배웠잖아요. 그 시대별로 지배층이 다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배층이 다른데,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건 문벌귀족이죠. 그래서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요 지배층, 그러니까 중기의 지배층이에요. 고려 중기의 지배층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고려 중기의 지배층인 문벌귀족은, 자, 원래는 호족이 앞에서 했었죠. 우리 중앙으로 진출하면 문벌귀족. 자, 문벌이라고 하는 게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위관료를 많이 배출한 좋은 가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방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나는 지방 공무원 되는 거죠. 향리.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향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면 문벌귀족이 되는데, 자, 그러면 문벌귀족의 성립. 여러 대를 거쳐 중앙에서 고위관리를 많이 배출한 그런 가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몇 가문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제가 몇몇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많아요. 여러 가문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경주 김씨, 하평윤 씨, 해주 최씨, 경원이 씨, 뭐 이런 집안들. 제가 지금 말한 것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집안들이 문벌귀족이 되는 거고, 자, 출신은 호족이거나 육두품이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특권. 자, 만약에 문벌귀족이 되면 뭐가 좋은데? 첫째, 자, 문벌귀족이 되면 음서의 혜택이 있죠. 앞에서 몇 품 이상의 음서의 혜택이 있어요? 5품. 5품 이상의 고위관리의 자제는 시험을 안 봐도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음서의 혜택이 있고, 자,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공음전의 혜택이 있어요. 공음전은 5품 이상에게 월급 말고 보너스로 주는 토지예요. 자,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다. 그러면 나는 월급을 받아요. 월급이 전시과거든요. 전시과.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공음전. 5품 이상의 고위관료에게 지급하는 토지. 그런데 이 토지가 좋은 점. 월급으로 받은 토지는 내가 그만두면 반납. 이 토지는 세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세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뭐 내 땅처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땅이 원래는 아니지만 내 땅처럼 여겨도 된다. 그게 바로 공음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 문벌귀족들은 자신들끼리끼리 결혼해요. 문벌귀족들끼리끼리 이런 거를 같은 계급들끼리 결혼하고 하는 거를 통혼이라고 그래요. 통혼. 그런데 이렇게 통혼 중에서, 자, 가장 결혼하고 싶은 가문? 왕족. 왕실하고 결혼하면 좋지. 그래서 왕실과의 통혼을 통해서 권력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져서 오랫동안 굉장히 권력을 누린 가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2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원이 씨 또는 경원이 씨라고도 하고 인주이 씨. 혹시 여러분 중에 경원이 씨?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경원이 씨 있어? 구경 좀 하자.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궁금해. 경원이 씨 있긴 있어? 실체가 있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튼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서 경원이 씨, 인주이 씨. 인주가 인천이에요, 인천. 그러니까 인천이 씨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요 가문, 여러분 교재에 255페이지를 한번 쭉 보시면은, 자, 거기에 문종의 왕비들이 전부 다 이자 연의 딸이죠. 자, 그리고 이호, 이예, 뭐 이석 이런 식으로 쭉 이씨들에서 왕비를 배출하게 돼요. 무려 7대 80여 년 동안 왕비는 전부 다 요 경원 이씨에서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문이 장난 아니구나 권력이.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주인공 이자겸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이자겸은 예종의 외척이었어요. 예종. 자, 이자겸은 예종이라고 하는 왕이, 아까 우리 16대 왕이 예종이었죠? 예종의 외척이었어요. 그래서 예종에게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서 이제 인종이 태어났거든요. 자, 요 인종한테 또 딸을 시집 보냈고, 인종한테 또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그래서 예종의 외척이기도 하고 인종의 외척이기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인종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엄마의 동생과 결혼한 거죠. 이모랑 결혼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촌수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자, 어쨌든 예종의 외척이었고, 그러니까 예종의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었고, 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기가 힘을 써서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말하자면 아들이 여러 명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자기 딸이 낳은 아이를 왕으로 만든 거죠. 쉽게 말하면 외손주가 생각이 안 났어요. 외손주를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자기 딸을 또 시집 보낸 거잖아요. 말하자면 또다시 왕의 장인어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은, 인종은 내 손자야. 근데 내 사위야. 이렇게 좀 애매한, 촌수가 이상하게 돼버렸지, 꼬여버렸지. 어쨌든 그래요. 자, 왜냐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이런 근친혼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잖아. 이모랑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뭐 사촌들끼리도 결혼하고 고모 이모들도 다 결혼하고 하는 그런 식의 근친혼이 굉장히 성행했던 시기예요. 고려시대는. 이때는 이제 이게 별 일이 아닌 거였지, 쉽게 말하면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요 예종과 인종 모두의 외척이었던 우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자겸입니다. 자, 그럼 이자겸은 엄청난 권력을 누렸겠죠. 당연히 권력이 뭐 장난 아니지.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런데 그 이자겸이 결국엔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인종 때. 이제 왜 그랬는지 봅시다. 첫 번째, 경원이 씨가 권력이 장난 아니었다. 그래서 80여 년간, 7대 80여 년간 숙종만 빼고 다 외척이었는데, 자, 특히 이자겸은 예종과 인종의 외척이었고, 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왜 그랬냐면, 인종 때 너무나 외할아버지이면서 장인어른이 너무 이제 권력이 너무 많고 횡포를 막 부리니까 이 인종이 결국에는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제거 시도를 이자겸이 미리 알고 선수를 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 측근들을 데리고 궁궐로 쳐들어가서 왕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게 되고, 이 사이에 이제 반란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고요. 자, 봅시다. 이거 순서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네. 자, 보시면 이자겸의 전횡이라는 게 이자겸이 권력을 막 횡포를 부렸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스스로 국공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일을 국경일로 삼았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일을 국경일로 삼으면서 권력이 너무 세지게 되자 나중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 권력이 너무 세지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내가 왕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됐는데, 왜 이자겸이 이런 생각까지 마음까지 먹게 됐냐면, 이 고려시대는 고려 초기부터 고려 끝날 때까지 유행하던 도참설이 하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예언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게 뭐냐면 18자 위왕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한자로 하면 18자인데 이걸 합치잖아요. 이걸 이제 파자라고 하고 이걸 합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자냐면 오얀 이자, 이씨 할 때 이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8자 위왕설이라고 하는 건 이씨가 왕이 된다더라 라고 하는 18자 위왕설이 고려 초부터 고려 말까지 쭉 유행을 하게 되고, 이씨들은 그럼 이게 난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몇몇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자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이 너무 세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힘도 세고 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러면 왕을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왕을 하려고 한다, 그럼 누구를 쫓아내야 돼? 누구를 죽여야 돼?
인종을 죽여야지. 지금 현재 왕이 인종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종을 독살하려고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종도 이자겸을 죽이려고 했고 이자겸도 인종을 죽이려고 했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결국 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실패를 하게 되자 이자겸이 자기 측근인 척준경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궁궐을 쳐들어가서 반란 일으킨 사건, 막 궁궐에 불을 지르고 막 했던 사건, 그게 이자겸의 난이에요. 자, 그래서 인종이 이자겸 제거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를 하자 이자겸과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같이 반란 일으킨 사건이다.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됐냐? 자기 측근이라고 믿었던 척준경을 인종이 회유를 해서 쉽게 말하면 꼬셔서 이자겸이를 제거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척준경까지 제거하면서 반란은 끝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은 별게 아니야. 왕의 장인어른이면서 외할아버지가 왕을 죽이고 지가 왕 되려고 시도했던 사건 그리고 반란 일으켰던 사건 이거예요. 요게 이제 이자겸의 난인데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거 어느 왕 때지? 인종 때 시기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경원이 씨였다는 거 알죠? 여러분 경원이 씨였다는 거 문벌귀족이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 자 그러면 요 사건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 이자겸의 난이라는 건 이자겸이 문벌귀족이잖아요. 이 문벌귀족 사회가 자 붕괴를 촉진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요렇게부터 볼까요? 모순이 표출된 사건이다. 자,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이 표출됐다. 모순은 문제점, 표출은 드러남 이런 뜻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문벌귀족 사회가 문제가 많구나 라는 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 말이고 자 그럼 문벌귀족 사회 내부에 문제가 많으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지. 앞으로 무너지겠네? 이런 걸 우리한테 알려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그 문벌귀족 사회의 붕괴를 촉진한 사건이다. 문벌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이 표출된 사건이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거나 그 말이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나 똑같은 표현이니까 이렇게 나와도 이자겸의 난이고 이렇게 표현해도 이자겸의 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 내부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 그래서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사건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고 자 그럼 이자겸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고 자 그런데 왕실에 불이 났죠. 그리고 문벌귀족들이랑 막 내부에 문벌귀족들끼리 서로 대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가 이제 좀 혼란스럽고 자 그러자 서경의 근거를 둔 젊은 관료들이 왕한테 건의를 했어요. 자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하니까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 개경이 막 궁궐에 불났지 반란 일어났지 지금 개경의 기운이 별로 안 좋으니까 서경으로 이사를 갑시다. 수도로 옮깁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인종이 이제 이자겸의 난 이후에 개혁을 좀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개혁 세력 안에서 그러니까 그 귀족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 과정에서 서경파들이 이제 이 서경파가 서경을 근거로 한 그러니까 서경이 고향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요 사람들이 묘청과 정지상이라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서경으로 왜냐면 개경의 기운이 안 좋으니까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경천도를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서경천도를 주장하자 왕도 솔깃한 거야. 그럼 그럴까? 그래서 서경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일단 왕이 이사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궁궐. 그래서 궁궐을 새로 지어요. 그게 바로 대화궁. 그리고 뭐 신당 이런 거를 막 건립을 해서 자 뭔가 좀 이렇게 이사갈 준비를 했다. 그게 바로 대화궁 건립. 자 그러면 이사갈 준비를 막 하고 있어. 수도로 옮기려고 해. 자 여러분 수도로 옮기자고 하면 지금 수도인 사람들이 찬성이겠어? 반대겠어? 서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서울 수도를 다른 데로 옮기자고 하잖아요. 그럼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지 당연히. 당연히 반대지. 자 왜냐면 자신들의 어떤 권한, 권리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때는 어디 사람들이 반대야? 개경 사람들이 반대지. 그렇지. 개경 사람들이 당연히 반대예요. 자 그래서 개경의 관료들이 반대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옮기지도 못하고 지금 어쩔 줄도 모르는 약간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서경파들이 안 되겠다. 차라리 그럼 우리끼리 그냥 나라를 세워버릴 거예요. 서경에다가.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중심 세력은 바로 묘청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런 개경파들이 반발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어디를 중심으로? 서경을 중심으로. 자, 반란이 일어났다는 건 나라 안에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어? 대위국. 자, 연호는 천개, 군대는 천견충이군. 충이군이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자, 시험에는 이거 물어봅니다. 나라 이름 뭐지? 연호 뭐야? 군대 뭐야? 요거 잘 물어봐요. 자, 그리고 미리 서경에다가 궁궐도 지었었죠? 그 궁궐 이름은 대화궁.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것도 어떤 반란이었어.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반란 세력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거는 김원창의 난. 우리 지난주에 나왔었죠? 김원창의 난. 자, 김원창의 난은 누구냐면 이 김원창이가 자기 아버지인 김주원이 자 원성한테 밀려서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지. 요거는 통일신라 시대 신라 하대. 알겠죠? 여기는 나라 이름이 장안, 연호는 경은. 자, 여기는 나라 이름이 묘청은 대위국, 연호는 천개.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 살짝 바꿔서 시험 문제 나와요. 알겠죠? 살짝 바꿔서.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렇게 나라 안에 나라를 세웠다 반란 일으켰죠? 결국에는 요 개경파가 와서 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김부식이 와서 약 1년여 만에 진압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자, 결과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거랑 비슷하죠. 문벌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이 표출된 사건. 문벌귀족 사회 내부에 문제가 많구나, 갈등이 많구나 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신채호라고 하는 일제시대 역사학자가 있어요. 조선 말기 일제시대 역사학자인데 이 신채호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조선 말기 역사학자니까 이 사람이 고민했던 게 뭐냐? 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됐지? 이걸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우리 왜 식민지가 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자, 신채호 생각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대적이고 유교적이고 보수적이고 속박적이고 하는 그런 사상. 이게 이제 사실은 얘가 유교적이라고 했지만 유교 사상.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 사상에 정복당했기 때문이다. 유교 사상이 조선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이 식민지가 된 거다. 자, 그러면 이 신채호 또 고민을 했죠. 그럼 조선이란 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유교 사상에 정복을 당했냐? 자, 조선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거슬러 가본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런 보수적인 유교 사상으로 완전히 정복을 당한 거지? 쭉 거슬러 가봤더니 바로 묘청의 난이더라. 쉽게 말하면 묘청의 난이 성공했으면 조선 역사가 독립적, 자주적, 진취적으로 바뀌었을 테니까 우리는 식민지가 안 됐을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보수 사상에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유교적 사상에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조선이란 나라가 그런 보수적인 뭐 사대적인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결국에는 식민지까지 일제의 식민지까지 나타나게 된 거다라고 원인을 찾은 거예요. 자, 이 신채호가 이렇게 연구한 책이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이고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신채호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전체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1000년 내에 조선 1000년 역사 중에 최고로 중요한 사건이 묘청의 난이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자, 이렇게 묘청의 난을 평가한 게 여러분 교재 257페이지 맨 밑에 사료. 거기에 자 257페이지 맨 밑에 사료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신채호가 묘청의 난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어 라고 평가한 게 바로 요 257페이지 맨 밑에 나온 사료.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여기서
지금 요게 중요하다고 했죠. 대비국 천개 이런 거.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여러분 교재에는 256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에서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건 서경파잖아요. 그래서 서경파의 주장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서경파는 묘청, 정지상 이런 사람들이 서경파고 자, 개경파는 유교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서경파는 풍수지리나 자주적인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개경파는 신라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원래 고구려는 고구려 계승의식이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내고 있고 자, 그래서 주장.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거예요. 서경파의 주장 세 가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서경천도를 주장한 이유는 뭐냐면 서경은 기운이 좋아. 땅의 기운이, 즉 풍수지리적으로 땅의 기운이 좋다. 그래서 서경천도의 어떤 근본이 되는 사상, 계기가 되는 사상은 풍수지리설이고 자, 그 다음에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했는데 자, 금나라가 그 전에 부족으로 흩어져 있을 때는 고려 말을 잘 들었는데 이 금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나라가 세졌어요. 그랬더니 자, 뭐라고 하냐면 고려에다가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고려에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자, 군신관계라는 건 뭐냐면 고려는 금나라를, 여진족이에요. 금나라를 황제로 섬겨라. 임금으로 섬겨라. 황제로 섬겨라. 너네 우리 황제라고 해.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이제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금나라는 여진족이고 고려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북진 정책을 실시하니까 이런 여진족이나 거란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래. 그러면 우리는 싸워야 정상이야. 그런데 이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이자겸, 앞에서 우리 나왔던 이자겸이 들어줘 버렸어요. 수용. 그래서 금나라를 황제 나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자겸 요때부터. 자, 그러자 묘청은 이게 뭔 소리냐. 차라리 금나라를 정벌하자 가자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고 자, 그러면 금나라를 정벌하자는 건 결국에는 뭘 나타내는 거냐? 북진정책. 자, 그러면 북진정책은 또 뭘 나타내죠? 고구려 계승의식. 그래서 북진정책이라는 건 고구려 계승의식하고 관련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칭제건원.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 연호를 쓰자 결국 칭제건원은 자주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주의식. 자, 서경천도를 주장한 거는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하는 건 고구려 계승의식. 그 다음에 칭제건원을 주장한 건 자주의식.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구나.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요 주장 세 가지. 그리고 묘청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서경파의 주장. 자,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결국에는 김부식이 진압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자,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문벌귀족이 세지고 그리고 또 문벌귀족이 세지면서 문신 중심 사회로 바뀌게 돼요. 이 문신 중심 사회를 숙문천무정책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문신을 더 우대하고 강조하고 무신을 천시하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게 바로 숙문천무. 자, 그리고 숙문천무를 하니까 결국에는 누가 짜증내겠어? 무신이 화가 나겠지? 결국에는 무신들이 문신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반란 일으키게 돼요. 그게 바로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배경부터 볼까요? 자, 문벌귀족 애들이 문제가 많아. 그리고 의종이 정치도 못해. 지금 왕이 의종이거든요.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자, 의종이 처음부터 좀 정치를 못했던 건 아니고 일단 내가 왕이 됐어. 그럼 난 개혁 좀 해봐야겠다.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게 되는데 주변에 있는 문벌귀족들이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일을 잘할 수 있잖아. 근데 뭔가 좀 서포트가 안 돼. 일을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좀 개혁을 좀 해보려고 하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의종이 어떻게 되냐면 에라 모르게 딱 그냥 될 대로 되라. 막 놀러만 다녀. 그래가지고 신하들 데리고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만 다녀서 개혁이고 뭐고 이런 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의종이 정치를 잘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자 단어로 정치를 잘 못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못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숙문천무, 문신을 숭상하고 무신을 천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점점 심해지는 중. 자, 그러니까 무신들은 차별 대우가 날로 심해졌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차별 대우가 날로 심해지니까 열받은 무신들 들고 일어나서 반란. 그게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네, 여러분 교재에 한번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숙문천문지 나와 있어요. 259페이지 보시면은 그 숙문천문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월급에서도 문신을 더 우대. 월급도 조금 줘. 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승진도 문신이 훨씬 많이 하고 무신은 올라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 자, 그리고 전쟁이 났어도 최고 지휘관의 역할은 문신이 담당.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무과도 없잖아요. 고려시대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무신들이 이제 열받고 짜증나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격적 모독?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무신정변을 주도한 정중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정중부가 이제 수염이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쫙 멋있게 관우 뭐 이런 거 하면 떠오르잖아요. 수염이 그렇게 굉장히 멋있게 났었는데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라는 또 엉망진창이 하나 있어. 문벌귀족이. 그 문벌귀족이 장난친다고 하면서 그 정중부의 수염에다가 불을 붙이는 장난을 친 거야. 이제 개차반인 거지. 개차반이란 말 알아? 지금으로 번역하면 뭐라고 하지? 또라이? 아니고 뭐라고 하면 개차반이라는 말이 치환이 될까? 어쨌든 약간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은 아이였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난뿐만 아니라 왕이랑 같이 이제 왕의 측근들이 어디 놀러를 가잖아요. 이제 술 마시러 놀러를 가면은 나이 많은 무신들과 문신들을 젊은 문신들을 데려다가 지금으로 하면은 태권도 대련 같은 그런 것들을 막 시켜보고 하는데 아무래도 무신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많고 하면 젊은이들 못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문신이 나이 많은 무신의 뭐 뺨을 때린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인격적 모독 같은 것들도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참다 결국에는 폭발을 하게 된 거고 자 결국에는 아까 그 정중부라는 사람 그 사람이 무신들을 같이 데리고 뭐라고 하면서 반란 일으켰냐면 문신들의 씨를 말려버리자. 뭐겠어 싹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반란 일으켰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자 그러면 경과 의종이 보현원이라는데 놀러를 갔을 때 뭐 절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자 이제 행차를 갔어요. 놀러 갔을 때 이 정중부와 이의방 이런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자 결과 자 문벌귀족 사회는 이제 끝. 이제 무신 중심 사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가 붕괴 그 다음에 전시가 붕괴. 전시가는 관리들한테 월급으로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등급이 낮은 무관이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자 이 전시가 제도라고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내가 등급이 낮아. 근데 내가 권력이 커. 공무원 등급표에 따라서 월급을 받는 건 짜잘해. 내가 땅을 뺏으면 되는데 굳이 그 표에 따라서 내가 월급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전시가 제도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전시가 제도대로 월급을 안 받겠지. 무신들이 땅을 뺏을 거니까.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어졌어요. 전시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전시과 제도는 붕괴. 자, 그 다음에 하층민의 봉기인데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하극상. 알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뭐라고 해야 돼? 대들고 능멸하고 막 그러는 거 하극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 무신 집권기 자체가 하극상인 거예요. 낮은 계급의 무관들이 높은 문관들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한 거잖아. 이 사회 자체가 하극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 이런 하층민들 역시 봉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무관하고 문신하고 무신하고 쉽게 말하면 무신하고 문신하고 정치는 누가 더 잘할까? 정치는 하던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구관이 명관이야. 그러니까 뭔가 무신이 집권을 했으면 정치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치는 그냥 여전히 문관이 나은데 자 무관이 정치를 하게 됐어? 정치도 잘 못할 뿐더러 백성들을 수탈해 오히려. 그러니까 당연히 하층민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봉기를 일으키는 거지. 그게 바로 하층민의 봉기. 자, 그 다음에 뭐 문화적인 특징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원인 정도, 요 배경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요게 지금 여러분 책에 나오는 표랑 똑같은 거예요. 260페이지에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가 써 있는 거고, 여기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사람 이름 한번 쭉 볼게요. 이의방부터, 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까지.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쭉 보시면, 자, 우리는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이의방부터 이의민까지는 계속 사람이 바뀌죠.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정중부가 이의방을 제거하고 싶건, 그 다음에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하고 싶건, 이런 식으로. 물론 경대승 같은 경우는 병에 걸려 죽었어요.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름이 계속 바뀌지. 자, 아직은 좀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짧게 장악을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무신 정권이 확립되는 시기, 확립기, 성립기. 자, 그러다가 최충원부터 시작하면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줘요. 그러니까 권력은 좀 안정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최씨 정권, 안정기. 자, 그러다가 최의를 김준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면 임윤부까지 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이제 쇠퇴기, 말하자면 이제 몰락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에는 성립기, 최씨 무신집권기는 안정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쇠퇴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좀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순서를 알고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의방 몰라도 돼요. 정중부부터 해도 돼요.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여기까지 5명이죠. 요 정도. 요 뒤에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 최충원, 최우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요 제시문은 최충원이야, 최우야, 옳지 않은 것을 골라. 이런 식의 문제가 시험에는 대부분. 알겠죠? 그래서 최우와 최충원 구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하지만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까지.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기구들이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집권했을 때 최고 기구, 이 사람이 집권했을 때 핵심 기구, 그런 핵심 기구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구까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넘어가 볼까요? 자, 성립기, 정중부 집권기. 자, 봅시다. 정중부 앞에 물론 이구, 이의방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제거하고 정중부가 좀 오랫동안 집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의방 아니고 정중부부터 알아도 괜찮다. 자, 정중부가 문신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차지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막 정치를 해야 되게 생긴 거야. 자, 그럼 나는 어떻게 정치를 해야 돼? 아직 뭘 잘 모르잖아. 그래서 무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회의기구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무관 합의기구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중방. 그래서 중방 중심 정치를 하게 되죠. 자, 이제 막 정치를 하게 됐어.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니까 무신들끼리 모여서 회의 좀 해서 정치해라. 그게 중방이에요. 그래서 중방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요 성립기, 요 앞부분은 다 중방의 핵심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까지는 중방이 핵심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집권한 경대승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경대승도 여전히 중방이 중요한데 경대승은 하나를 더 만들어. 자,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보디가드? 네, 이런 게 필요하죠. 호위병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도방이에요. 그래서 정중부가 아니라 정중부를 제거하고 집권했다는 뜻이고 도방을 하나 더 만들죠. 그러니까 경대승 때는 도방과 중방 중심 정치인 거예요. 두 개 다 중요해요. 도방, 중방 중심 정치. 자, 그게 바로 경대승. 자, 그런데 경대승이 일찍 병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권한 사람이 이의민.
자, 이의민이라는 사람은 천민 출신이에요. 완전 이건 뭐 하극상의 끝판왕인 거죠. 천민 출신이 최고 집권자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천민 출신. 자, 그리고 의종을 죽이고 권력을 누리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의종이라는 왕을 쫓아내서 귀양을 보냈어. 그랬더니 그 의종을 죽인 게 이의민인 거죠. 천민이 왕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담력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힘도 세고 그런 걸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권, 최고 집권자 자리에 오르게 되고 자, 이의민도 역시 중방중심 정치, 중방중심. 중방정치라고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정중부 때 중방, 경대승 때는 중방도방 그리고 이의민 때는 역시 중방. 그래서 이렇게 핵심 기구들을 좀 파악하시면 되고 자, 황립기는 최씨 정권, 최충원, 최후, 최양, 최희 그 다음에 몰락기는 무신정변이 최씨가 붕괴된 이런 시기. 그래서 지금부터는 최충원과 최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최충원 집권기. 자, 문제의 포인트는 최충원이냐 최우냐 구별하는 게 포인트. 그래서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 첫 번째 자,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차지하게 돼요. 이의민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이의민이 최충원의 동생이 키우던 비둘기를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나의 뭐라고 해야 돼? 애완동물을 훔쳐갔어.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죽여버렸지. 그래서 이제 이의민은 제거가 된 거죠. 자, 어쨌든 이의민을 제거하고 최충원이 집권했을 때 왕이 처음에는 명종. 그런데 명종하고 사이가 틀어져. 그래서 차례차례 왕으로 옹립했다가 쫓아내고 옹립했다가 쫓아내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의 왕을 갈아치워.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의 왕을 갈아치운 사람이 최충원이죠. 그러니까 최충원의 권력은 왕보다 당연히 우위에 있죠. 그래서 굉장히 권력이 세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봉사 10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왕에게 바치기도 했어요. 여러분 261페이지 보시면 봉사 10조라고 해서 개혁안이 나와 있죠. 봉사 10조는 한번 쓱 읽어보기는 하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우린 제목만 알면 돼요. 자, 봉사 10조 누가 올린 거야? 최충원. 왜 별로 안 중요하냐면 이 봉사 10조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전혀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혁안으로 제시는 했는데 지켜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닥 중요하진 않다. 자, 우리 고려시대의 훈요 10조 태조, 시무 28조 최승록 이건 중요해. 그런데 봉사 10조? 별로 안 중요해. 알겠죠? 그닥 별로. 자, 그래서 봉사 10조를 제시했다. 왕한테. 그때 왕이 누구였어? 명종이었어. 그래서 명종에게 봉사 10조를 제시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도방을 부활시켰다. 자, 최충원도 누가 다 죽이면 어떡해. 무서우니까 사병기구를 다시 만들었어요. 경대승이 사망하면서 없어져 버렸던 도방을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도방을 부활시켜서 개인 사병으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했죠. 자, 최충원 이전의 최고 기구는 중방. 그런데 최충원 때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핵심 기구를 새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교정도감이죠. 자, 교정도감은 관청이죠. 교정별감은 관직. 그래서 이 교정별감이라고 하는 관직을 만들어서 교정별감의 최고 직책으로 삼고 최충원, 최후, 최양, 최희가 계속 세습해서 자기는 교정별감이 된 거죠. 자, 여러분 교정도감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진강후로 책봉되고 흥령부를 설치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최충원은 무신이에요. 그냥 군인이야. 이 사람은 귀족이야? 아니야. 귀족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냥 문신이야. 무신이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나를 귀족으로 임명을 해줘. 책봉을 시켜줘. 그게 바로 진강후예요. 이 후가 왜 우리 공작, 백작, 뭐 남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족의 작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냥 군인이었던 최충원에게 귀족으로서의 작위를 내려준 거예요, 왕이. 그래서 나는 이제 귀족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귀족이 되면 이 귀족은
관청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무소 하나 차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런 사무소를 차리면 여기에서는 자신의 토지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요. 토지가 워낙 넓으니까 토지를 관리하는 일을 그 관청에서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최충원이 만든 귀족 관청 이름은 바로 흥령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미를 설명했고, 여러분은 그냥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최충원이 설치한 건 뭐야? 흥령부 설치. 또는 흥령부를 설치한 사람은 누구야? 최충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조계종 후원 문신 등용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는 뭐 봉사식조, 도방부활, 교정도감, 흥령부. 다 중요하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자, 이게 바로 최충원. 자, 그러면 최충원이 죽고 나서 집권한 사람이 누구? 바로 최우라는 사람이죠. 최우로 갑시다. 자,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는 더 많은 관청을 설치하게 돼요. 자, 최우가 만든 관청 이름은 첫 번째 정방. 자,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의 역할, 여기서 기구의 역할을 한번 봐두세요. 정방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죠. 자, 인사행정이라는 건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힐 것인가, 승진시킬 것인가, 자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관청을 최우는 자기 집에다가, 최우의 집이 궁궐만큼 넓었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이런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설치하게 돼요. 그게 바로 정방. 자, 그 다음에 서방. 서방은 문신을 수기하는, 문신 수기를 시키는 관청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신들을 등용을 해요. 아무래도 정치는 문신이 좀 나으니까 학문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문신을 항상 가까이 두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을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문신들을 이제 대기를 시켜서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숙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숙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신들을 불러서 교대 근무를 시키면서 숙직을 시키면서 자문에 응하게 했다. 자, 그 관청 이름이 뭐야? 서방. 자, 그래서 문신 관련 기구는 서방. 자, 인사행정 담당하는 기구는 정방.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도방을 확대하게 돼요. 자, 도방을 부활시킨 건 최충원. 도방을 내도방과 외도방으로 나누어서 확대시킨 건 최우. 자, 그 다음에 기병부대를 만들었어요. 마별초. 그 다음에 사병이면서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인 삼별초. 자, 이런 거 전부 다 누가 만들었어요? 최우. 자, 최우는 정방, 서방, 삼별초, 마별초 이런 것들을 새로 설치했죠. 그게 바로 최우. 자, 그리고 최우가 집권하고 있을 때 몽골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몽골과 싸움을 하게 되고, 자, 몽골과 싸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 강화도로 옮겨야 돼요. 강화천도를 전개하게 되고, 그리고 자,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리자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책을 또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 조판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최우 집권기. 최우 때부터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몽골 침입, 그 다음에 진양후, 진양부. 아까 우리 진강후, 흥령부였죠. 여기는 진양부, 진양후, 진양부. 이해됨?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고 여기서는 관청 이름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최우와 최충원의 관청만 잘 구별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 정방, 서방, 도방확대, 마별초, 삼별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봅시다. 최우는 신품 사현에 속해요. 신품 사현이라는 게 뭐냐면 명필 4명, 글씨 엄청 잘 쓰는, 명필이라고 하잖아요. 글씨 잘 쓰는 사람을, 그런 명필 4명 중에 한 명이에요. 말하자면 이 최우라는 사람은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조예가 깊었고 본인이 그런 서예가이기도 해서 이렇게 고려시대 아주 유명한 명필, 서예가 명필 4명 중 한 명.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최우라고 하는 인물이죠.
자, 시험에는 최우, 최충원 구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최우 한번 체크.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반무신란부터, 자, 263페이지, 26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다고? 문신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신들이 반란 일으키는데, 자, 그러면 무신에 반대한 문신의 반란이잖아요. 반무신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무신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아까 말했죠. 하층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저기 반란 일으키지? 그래서 하층민의 봉기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교재에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이렇게 하층민의 봉기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반무신난부터 볼게요. 김보당의 난. 자, 김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일으켰는데, 이 사람은 동북면 병마사인 김보당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 사람 반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의종 복위운동. 의종을 다시 왕으로 앉히려고. 물론 실패하죠. 자, 그 다음에 조이총의 난. 자, 조이총의 난은 서경유수였던 조이총의 반란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이 조이총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엄청 많이 참여하면서 그냥 농민봉기의 성격을 띠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농민봉기의 성격을 띈 게 바로 조이총의 난. 그래서 이 두 개는 무신에 반대한 문신의 반란. 이 중에서는 김보당의 난이 시험에는 조금 더 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망이망소이의 난. 자, 망이망소이라는 사람들이 반란 일으켰는데, 공주, 명학, 소. 자, 이 소가 그 소, 향부곡 소 할 때 그 소예요. 그래서 소를 중심으로 반란 일으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공주, 명학, 소에서 반란 일으키게 되자 이 사람들을 달래야 되잖아. 회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학, 소를 충순, 현으로 승격을 시켜주기도 해요. 자, 공주, 명학, 소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특수행정구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이 소를 현으로 승격시켜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도 잠깐 약간 회유성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반발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 여기는 지금 망이망소의 난이라고 나왔잖아요. 다른 제시문으로는 공주, 명학, 소의 난이라고도 해요. 자, 망이망소의 난은 다른 말로 공주, 명학, 소의 난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주 관노의 난. 말 그대로 전주에서 관노, 노비들이 반란 일으켰고, 자, 김삼이 효심의 난. 자, 초전과 운문이라고 하는 경상도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김삼이와 효심이 연합 봉기, 두 개의 세력이 연합으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이 김삼이 효심의 난 같은 경우는 신라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기도 하죠. 이 하층민의 봉기 중에서는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신라 부흥운동, 이런 부흥운동이 같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신라 부흥운동이 바로 김삼이 효심의 난. 자, 그 다음에 만적의 난. 자, 최충원의 산호비인 만적이 반란 일으킨 거예요. 자, 어느 날 노비니까 이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개경의 남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자, 요 노비들을 불러 모아놓고 연설을 막 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냐? 자,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자, 천민 중에서도 최고 집권자에 오른 사람이 많이 있다더라. 왜 우리는 주위의 채찍 밑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우리도 다 같이 봉기를 일으키자. 라고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느냐?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느냐? 누구나 때가 되면 할 수 있다. 자, 누구나 때가 되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자, 여러분 교재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26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265페이지. 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세요. 경계은한 이래로 국가의 공경대부는 모두 천의에서 나왔다. 즉 천민 출신 집권자들이 나왔더라. 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때가 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왕과 제후와 재상과 장군, 그러니까 고위직들, 높은 벼슬들, 직책들. 자, 씨가 따로 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느냐? 누구나 시켜주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주인들을 죽이고 최충원도 죽이고 우리가 집권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대궐 안에 있는 환관들이 뭐 북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인들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하자.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서안에서 봉기를 하여 먼저 최충원을 죽인 뒤에 각각 상전들을 죽이고 노비문서를 불살라 사만에서 천인이 없게 하자. 자, 천민이 없게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 봉기의 성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신분해방운동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금방 우리가 읽었던 밑에서 세 번째 줄 최충원이라고 이름 써 있잖아요. 거기가 빈칸으로 나와 있는 문제도 있었어요.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누구 물어보는 거냐면 최충원 물어보는 문제. 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만적은 최충원 죽이자고 했구나 라는 거. 자, 만적의 난의 가장 큰 성격은 뭐라고요? 신분해방운동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만적의 난까지 이런 신분해방운동 나와 있고요. 자, 시험에는 요 반란 봉기들이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해라.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특히 김보당 여기 지금 체크해 놓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는 잘 나오는 거예요. 김보당의 난, 망이망, 소희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만적의 난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기타로는 여기 보시면 최강수의 난, 고구려 부흥운동, 이한년의 난, 백제 부흥운동. 자, 아까 삼국부흥운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부흥운동까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쭉 보시고, 자, 시험에는 만적의 난이 아무래도 사료가 나오니까 제일 많이 언급됩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봉기도 순서 물어본다 라는 거 알겠죠? 여러분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아침과는 다르게 지금 2배로 시간이 늘어난 거 알아? 그래, 우리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대외관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